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날이 그래도 좀 시원해졌잖아요. 아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요. 그죠? 네. 네. 다시 뭐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긴 한데 어제 저녁에 집에서 요즘 달력 뜯는 분들 없을 텐데 보니까 8월달 달력이 아직 걸려 있어서 이렇게 뜯으면서 벌써 9월이구나,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가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그 원형적 사고를 하면 네. 아직 4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럭키비키 아닌가요? 우리 좀 기운 차려서 좋은 긍정적인 사고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자고요. 또 4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그럼요. 오늘도 저희 긍정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미리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네, 그렇죠. 오늘은 제가 김큐께 우리나라 원전 수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원전을 수출하면 매번 뭔가 태클 걸고 딴지 걸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급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버지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쉬핑포트라는 곳에 가압수용 원자로를 처음으로 설치했고요. 상업운전에 성공하면서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모델이 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절반 정도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하고의 인연은 1970년대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가 건설할 때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잡고 지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기술 이전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독자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이른바 한국형 원전이라는 것도 개발했죠. 한국형 원전이 우리 기술이 원천이니까 네네. 너네 수출하려면 우리 허락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딴지 거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우리 거니까 이 기술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돈을 내거라, 또는 이 기술 수출을 할 때 함부로 해외로 수출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허락받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체코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중동도 그렇고 베트남,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원전을 새로 짓거나 또는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잠시 중단했던 사업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서 원전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수력 원자력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자기들 기술을 사용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딴지를 걸면서 향후에 있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까요? 미국에서 법원에 어떤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고 해외에 자신들의 기술이 이용된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요지로 주장을 했어요. 지난해 9월에 미국 연방법원이 이 소송을 근데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불씨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계속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당시 미국 연방법원이 수출 통제의 권한이 웨스팅하우스에 없다라고 본 것이지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침해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소송이 된다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 원전 특허 기술들을 안보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반도체처럼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 통제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허 침해와 관련돼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몇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은 캐나다 기반의 사모펀드 회사하고 캐나다의 대형 우라늄 회사가 주인이거든요. 브룩필드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인데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카메코라는 세계 최대 우라늄 회사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 이름만 들어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자신들의 특허를 주장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모펀드고 하나는 우라늄 회사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뻔한 사실도 있었어요. 그래요? 2006년도에 할 뻔했다는 거고 못했다는 건데 네네. 왜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했으면 이런 분쟁도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런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인수했다면 또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서 인수한 회사가 아마도 휘청거리면서 운명이 어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웨스팅하우스가 1886년에 설립돼서 굉장히 좀 잘 나가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전력 관련 전문 회사로 시작해서 원전 사업까지 했었고요. 나중에는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사업을 급격히 확장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사업 확장하고 뭐 경영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 1995년대에는 CBS 텔레비전을 미국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원전 사업부를 따로 떼내서 98년도에 지멘스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원전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시들해져요. 네. 이 당시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1986년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의 위험성을 이제 각국이 조금 인지를 하면서 원전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원전이 전체적으로 정책 변화가 좀 일어나거든요. 결국 지멘스도 이 원전 부분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2006년도에 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 우리나라 두산이 뛰어들어서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예상 인수 가격의 3배를 지른 도시바에 이 인수를 뺏겨요. 그래서 도시바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일본의 도시바가 인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한 이후에 이 도시바도 문제가 생기는 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전 시장이 완전히 또 죽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도시바도 이 웨스팅하우스를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2018년에 돼서야 지금의 대주주인 브룩스필드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도시바가 이 회사를 77% 지분을 54억 달러에 샀는데 브룩필드가 100% 지분을 나중에 46억 달러에 샀으니까 훨씬 더 싸게 브룩필드는 나중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어쨌든 세상 일은 잘 모른다고요. 두산이 당시에 인수했더라면 지금 같은 특허 분쟁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두산이 중간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뭐 파산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는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AI하고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원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시 곽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뭐 1, 2년 사이에 정책이 급변하면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 못한 게 조금은 우리도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이런 뒷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더 원전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이 재개발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광산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사실 사양산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고 지금도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산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텅스텐이라는 광물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이제 재개발 이슈가 뜬 건데요. 중국에 의해서 사실 이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광산은 모두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네. 워낙 싼 가격에 광물을 생산해서 중국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은 뭐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산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대부분 산업 발달 초기에 각 국가들이 이 산업을 이끌었다가 중진국 이상으로 진입하면 산업 육성 순위에서 광산이 뒤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지니까 네. 예전 같으면 글로벌 공급망 상황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는 싸게 광물을 사오고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는 상황이 공급망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이런 광물들을 어떻게 보면
뭐 팔기를 중단한다거나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광물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덮어버렸던 광산도 다시 파고 개발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상황을 좀 지켜보면 동해 유전 개발에다가 덮었던 광산 개발까지 뭐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네. 광산을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인데 왜 미국에서 찾아와서 네.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산하 국립광물정보센터 조사단이 최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상동광산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텅스텐 광산이거든요. 광산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동광산의 압도적인 텅스텐 매장량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산 소유주하고 광산의 위치가 미국의 전략적으로 친한 국가들에 있다는 점이 미국 지질조사국이 우리나라까지 온 이유겠습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 매장량은 5,80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감이 안 오네요. 이게 다른 광산들 매장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지금 텅스텐 시장을 지배하는 곳은 중국인데 중국의 매장량이 180만 톤이에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좀 텅스텐 매장량이 많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3,100만 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동광산이 5,800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매장량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파내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진 지금 전략 광물로서 텅스텐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 상동광산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텅스텐을 많이 매장하고 있는 상동광산이 때마침 회사의 주인은 캐나다 알몬티라는 회사이고 네. 그리고 광산의 위치가 한국이라는 거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캐나다 회사에 자신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한국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부각돼서 이 지질조사국이 한국까지 찾아왔다고 볼 수 있죠.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강원도 영월군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광산이 캐나다 회사 소유고요. 미국이 와서 조사를 하고 왜 영월군에 자꾸 파란 눈의 사나이들이 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원래 대한중석이라는 공기업이 이 상동광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1952년에 이 대한중석이라는 회사는 설립됐는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벌이 국영기업이었어요.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정도였거든요. 이게 모두 영월의 상동광산 덕이었습니다. 94년도에 이 회사가 민영화되는데요. 이 민영화되면서 거평그룹에 매각이 되고요. 근데 거평그룹이 외환위기가 되면서 회사가 해체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동광산이 여기저기로 주인이 바뀌다가 2006년도에 캐나다의 오리엔탈 미네랄즈라는 곳이 주인이 되고 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지금의 주인인 캐나다의 알티몬 인더스트리가 주인이 됩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3대 에너지원은 세계의 소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 수준이 그냥 유지되는 선이거든요. 조금 줄거나 조금 늘거나 이런 건데 네. 이 희귀금속을 비롯한 텅스텐 같은 주요 금속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첨단 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속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마다 각종 금속을 20억 톤 이상 소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소비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에펠탑을 50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양을 이 금속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국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희귀금속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네. 주요 금속의 분포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종합적 관리를 하는데 이게 미국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의 매장량을 조사하고요. 개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만큼 금속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 산업이 갈수록 중요해질 텐데 여기에 차지하는 광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네. 뭔가 되게 규모가 엄청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 경제 살아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상동관상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까 100% 지분이 캐나다 회사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팔고 이익을 남기는 건 캐나다 회사라는 거고요. 물론 이 광산을 개발하면서 이 알몬티라는 회사가 영월 지역에 지금 1,000억 원 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금은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은 되겠지만 우리도 고민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제 논리로 중간에 이 회사가 뭐 해체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엔 캐나다 회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도 있었거든요. 이게 MB 정권 때 여러 가지 자원외교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해체되면서 다른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광물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이 광산을 해외 자본에 넘기는 게 과연 맞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테고요. 앞으로 다른 광물이라든지 중요한 첨단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크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